자, 연력학 제2법칙 한번 봅시다.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공급받아서 어디에 사용되느냐. 근데 그 받은 양과 한 양은 어떻다는 거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석탄 100원어치를 뗐을 때 뭐 1000원, 2000원어치 일을 할 수는 없더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100원어치 일을 하게 되면 100원어치 석탄을 떼면 100원 이상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한다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100원을 넣었을 때, 즉 석탄을 100원어치를 뗐을 때 얼마나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그 효율성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석탄을 떼서 최대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자 여기 봅시다. 석탄을 10,000원어치를 뗐어요. 그러면 기계를 10,000원어치를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 거지. 그런 거 만들 수 없겠느냐. 그래서 시도를 해본 거야.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랬더니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말도 안 돼. 안 되더라는 거야 아무리 해도. 알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는 지금은 당연시하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어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였을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하나하나씩 완성이 되면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체계가 잡히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건 가역과정과 비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이 완성될 때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다가 가지고서 이제 접근해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건데, 가역이라는 말은 뭐예요? 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비가역이라는 것은 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일,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거꾸로 다시 원상복구돼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본 거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런 일은 생기더라 안 생기더라? 불가능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비가역이더라는 거야. 거꾸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클라우지우스라든지 켈빈 플랑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열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흘러가고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아낸 거야. 알겠어요? 지금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죠? 그 옛날에는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열이 이동해? 그럼 차가운 데서 뜨거운 데로 이 열이 이동 못해? 스스로는 안 되더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켈빈 플랑크 보세요. 역학적인 일은 전부 다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은 전부 다 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가역, 비가역, 즉 비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여기 보세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온도는 열이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나 세상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항상 어떤 쪽으로 흐름이 나타난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으로써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열은 스스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지만 그 반대로 열은 저절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처럼 열 또는 에너지 이동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칙을 뭐라고 한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연력학 제2법칙이란 건 뭐라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성이냐? 어떤 방향성이다? 확률이 큰 쪽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의 비가역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엔트로피라는 말은 뭐예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무질서도야, 무질서도. 즉 자연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향성은 항상 어느 쪽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그 반대쪽으로는 절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는 말이야. 스스로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인위적으로는 일어나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집에 가만 냅두면 어떻게 돼? 여러분 집 엉망진창 되잖아, 그죠? 양말 저기 구석에 처박히고 말이야. 머리카락 막 난리 나죠, 그죠? 책이고 뭐고 쓰레기고 뭐고 막 한가득이잖아,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탁 오니까 집이 깨끗해졌어. 그거 왜 그런 거야? 스스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건 아니죠. 스스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이거. 왜? 이 항상 무질서해지는 쪽, 확률이 높은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자연의 변화란 말이야. 그럼 그 방 왜 깨끗해졌겠어? 엄마가 치웠으니까 깨끗해졌겠지. 누군가가 일을 함으로써 그거는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어도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질서정연한 쪽으로의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연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연력학 제1법칙이다, 2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다 휘발유를 뗐어. 휘발유를 떼면 그 열이라는 것이 100% 이일이 될 수 있어요? 열이라는 무질서한 것이 질서정연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겠냐고. 우리가 질서정연한 것이 무질서한 쪽으로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질서정연하지 않은 것이 질서정연한 쪽으로의 흐름은 잘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확률이 더 높은, 우리가 자동차 엔진을 해서 이렇게 엔진에 이제 열을 가해서 피스톤이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게 다 일로 바뀌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밖으로 열이 빠져나간다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그건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이렇게 자연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높은 쪽으로의 변화, 즉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질서 정연한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날 확률적인 것은 대단히 작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항상 열 효율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10,000원어치 기름을 뗐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10,000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10,000원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2법칙이에요.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은 만들 수 있다, 없다? 이런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여기 봅시다. 그러면 자동차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세요.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고온이에요. 여기가 이제 저온이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 고온에서 열을 Q1을 공급해줬어요. 그럼 기계가 뚝짝뚝짝 움직이고 나서 여기서 뭐를 하게 되는 거야? 일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다 일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가질 못하고 낮은 쪽으로 가서 Q2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놈도 생기게 된다는 거야. 되셨어요? 그러면 이때 열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된 열 에너지 분의 한일,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래? 열효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한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냐? 공급한 에너지에서 빠져나간 에너지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건 일을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야? Q1분의 Q1 Q2 이렇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건 1 얼마가 되는 거야? Q1분의 Q2 우리가 이렇게 열 효율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연료율식은 머릿속에 잘 외워두시기 바래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공급하는 열량 대비 빠져나가는 열량이 어떨수록 빠져나가는 열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효율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급적이면 열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 좋은 기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그잖아. 열효율이 그러니까 가급적 공급하는 열이 많은데 빠져나가는 건 너무너무 작아. 그럼 아주 행복한 거죠, 그죠? 그럼 그걸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해봤다 이 말이야. 누가? 카르노가 해봤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열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 해서 실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실제 만든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열효율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열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이 있으면 가장 열효율이 높다는 거. 왜? 등원 과정이라는 것은 공급한 열 에너지가 다 뭐를 해요? 일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열효율이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단열 과정이란 건 뭐야? 열을 주지도 않았는데 뭐를 하는 거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실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열효율은 대단히 높을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자, 두 개의 등원 과정과 두 개의 단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이클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T1이고 여기가 T2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압축, 단열 압축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등원 팽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봐. 등원 팽창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외부에서 열을 받아서 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원 과정에서 뭐가? 열이 공급되는 거야. Q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열이 공급됐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열이 필요 있어 없어? 열 필요 없는 건 단열 과정이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과정이야? 등원 압축 과정이지, 그죠? 그럼 외부에서 E를 받아서 열로 방출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Q2라고 하는 열이 방출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긴 열이 들어가는 거나 나온 게 없죠. 단열 과정이니까. 자, 따라서 요때 열이 들어오고 요때 열이 방출되고 그럼 이때 한 일은 얼마야? PV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따라서 카르노 사이클에서의 열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된 열 에너지분의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야? 열효율이잖아. 그런데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열효율이 대단히 좋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T1분의 얼마? T1-T2. 그래서 1-T1분의 T2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은 열효율이 좋을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알겠나요? 무슨 어디에서만 식을 이렇게 쓴다고 열효율을? 카르노 사이클에서만 열효율을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요? 이때 열효율이 대단히 좋다는 거야. 알겠지? 아무리 열효율이 좋아도 50%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쉬운 거 아니야. 알겠어요? 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해도 막 열효율 70% 80% 이런 일은 안 생겨. 알겠죠? 반드시 뭐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에서 열효율을 표현하는 법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꼭 특징적인 거 알아두시고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 분자가 확산이 되어 물이 잉크색으로 변하며 자, 색이 변한 물이 다시 잉크와 물로 나눠지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보세요. 우리가 잉크라고 하는 것을 물에다 똑 떨키면 어떻게 돼요? 쫙 퍼져나가게 되죠. 한 10년 기다리면 걔들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알겠어요? 확률적으로 대단히 낮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이 큰 쪽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확률이 작은 쪽으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알겠죠? 자,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야? 무슨 과정? 뭐라고 그래? 연력학체 2법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비가역 과정이에요.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부에서 흡수한 열을 전부 일로 바꾸는 열기관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됐나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정연한 쪽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야. 자, 맞고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에너지를 받지 않았는데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기억과 니은이 되는 쪽이죠. 디귿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반되니까 이건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디귿은 알겠어요? 내 말 알아들었냐고? 연력학 제1법칙이 뭐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 그럼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거야. 2법칙이 아니라 이거는. 알겠어요? 자, 2번 보세요. 그림은 고열원에서 Q1의 열을 흡수하여 Q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Q2의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어요. 자, Q1분의 Q2가 작을수록 열효율이 높아진다. 자, 열효율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열효율은 1-Q1분의 Q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 열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네. 자, Q2가 W이면, 자, Q2가 W, 자, Q2가 W와 같아. Q2가 W랑 같다는 얘기는 뭐야?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효율이 몇 프로가 되는 거야? 50%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Q1이 W면, Q1이 만약에 이게 W랑 똑같아요. 그럼 공급한 열이 전부 다 2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건 열효율이 몇 프로야? 100%.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가 되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기억는 이것이 다 맞았다 이 말이야. 자, 핵심 문제 3번 보세요.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2법칙이에요. 자, 열은 높은 온도의 물체에서 낮은 온도의 물체로 저절로 이동하지만 그 반대로는 저절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마찰이 있는 빗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정지한 물체가 저절로 다시 빗면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고요. 연력학 과정에서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전체 엔트로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연력학 전체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는 일단 디귿 5번을 먼저 보세요.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이동해요? 감소하는 쪽이 아니라 증가하는 쪽으로 일어나. 알겠어요? 자,